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남자입니다. 하나뿐이 딸은 시집을 가 가정을 가지게 된 지 오래되었고 저는 홀로 늙어가는 처지지요. 제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가 고민 끝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저는 한평생 딸과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 늙어버린 이 나이에 새롭고 설레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당시 저는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지만 그 여자애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고 슬퍼하던 제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있어준 것이 제 아내예요.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서 풀과 꽃을 엮어 화관을 만들거나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놀곤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당시 잘 사는 집안의 도련님이던 저와 동네 말괄량이던 아내의 사랑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역시나 부모님도 질색을 하시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밥을 굶어가며 시위를 했어요. 참 어렸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싶었던 젊은 날의 치기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요. 처음에는 그리 못마땅해야 하던 저희 부모님도 시간이 갈수록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가 어쩜 그리 씩씩하고 서글서글하니? 참 귀엽네. 라면서요. 그렇게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 예쁨을 듬뿍 받았고 저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비록 저는 소심하고 사내답지 못해 꼴불견이라는 소리를 간혹 듣곤 했지만 그런 저를 항상 멋지다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며 서슴없이 애정 표현을 해주는 천사 같은 아내였지요.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는 어여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딸은 애교도 많고 총명해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딸은 아내를 닮았는지 씩씩하고 착해 이렇다 할 사춘기도 없이 의젓하게 자라주었고요. 저는 집안이 사들였던 땅에 건물을 세워 세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네 3층짜리 상가 건물로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어 5층짜리 상가를 하나 더 세를 놓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10층짜리 원룸 건물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점점 임대 건물이 늘어나다 보니 저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 아내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대학을 가고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예의를 차릴 줄 아는 남자였지요. 장인어른, 제가 술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장인어른이라 부르는 그 모습에 괜히 울컥해 너한테 내 딸 못 준다라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제 성격에 그게 어디 가능할 리 없었어요. 소중하고 어여쁜 내 딸을 홀라당 채가려는 놈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지만 이것이 순리겠지요. 부모는 자식을 소중히 키워내고 시간이 지나 자식이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식은 멀리 훨훨 날아가는 것 말입니다. 제 눈에는 딸의 남자친구라는 그 작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자식을 빼앗기는 느낌과는 별개로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 똑똑한 딸, 남자 잘 골랐을 거니까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도록 잘 빌어주자. 그게 우리 역할 아냐? 하며 가볍게 웃었어요.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전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딸의 교제를 허락했어요. 허락이라 할 것도 없지만요. 서로가 좋다는데 어찌하겠어요? 마치 젊은 날에 우리와 같았지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이라며 우리에게 내복도 사주고 용돈도 주었어요. 참 잘 키웠다, 잘 자라주었다 라고 생각했지요. 시간이 지나 딸은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 했어요. 그 능글능글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남자가 내 사위라니.
하지만 차마 반대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젊은 날에 저와 아내가 그러했으니까요. 반대해도 굽힐 나이도 아니었고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 차마 반대는 하지 못하겠어 포기하고 그러라 했습니다. 결국 제 어여쁜 딸과 그놈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딸을 빼앗기는 기분 때문에 결혼식 내내 웃거나 눈물 흘리기는커녕 그저 신랑의 자리에서 실실 웃고 있는 그놈을 노려보았습니다. 못난 아빠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남자의 손에 소중한 내 딸의 손을 넘기는 제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두컴컴한 구렁텅이에 딸을 들이미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더 잘해준다면서요. 더 듬직해져서는 한 가정에 가정다워지고 있다면서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뭐? 그놈이?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 내 딸이 행복하다는데, 내 딸에게 잘해준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손주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내의 몸 상태가 이상해졌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곤 했지만 설마 병 때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씩씩하고 튼튼한 사람이었기에 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간암이었고 남은 시간은 3개월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가 시리고 부셔질 정도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태어나 그렇게 울어본 것도 처음일 거예요. 그런 제게 아내는 어린 시절처럼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딸 결혼식 올리는 것도 보고 잘 사는 것도 보고 아이 가지게 된 것도 봤으니 여한이 없어. 나 같은 호상도 드물 거야. 그래도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쉽네.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거, 내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게 갈 수 있겠어. 그 말에 나약한 저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오히려 저를 토닥여주는 아내가 고맙고도 미웠어요. 왜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가느냐고 묻고 싶었지요. 하지만 묻는다 한들 아내가 오래 살기라도 합니까? 제가 대신 죽어줄 수 있기라도 합니까? 그저 그 말은 속에 꾹 담아 눌러두었어요. 슬픔에 미쳐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그 시골 마을로 가서 며칠을 쉬다 왔지요. 어리고 풋풋했던 그 시절처럼 시냇물에 발을 담가보기도 하고 아내에게 화관을 만들어 씌워주기도 했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그리고 슬퍼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뜻을 따라 딸에게는 아내의 시한부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불안정한데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간 딸이 유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에게 어머니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을 동시에 겪게 해주기 싫다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천천히 알려주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제 손에 편지를 하나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딸이 슬퍼해 많이 힘들어하게 된다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말이지요. 저는 알겠다고 끄덕였고 며칠 후 그렇게 아내는 제 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바로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아직도 아내는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도 그 흔적이 연해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또렷하고 선명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에도 한 번을 나오지 않더군요. 딱 한 번이라도 꿈에 나와 주었으면
그러면 다시 손을 잡고 행복하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홀로 슬픔을 눌러가며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냈습니다. 딸 부부에게는 아내가 잠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서툰 거짓말을 했고요. 딸은 그 이야기를 듣자 진짜? 잘됐다. 엄마도 놀러 다니고 그랬으면 했는데. 잘됐다 정말. 엄마 여행 다녀오면 이번엔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해야지. 들뜬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품은 딸에게 그런 큰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은 무사히 출산을 했고 제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보여? 몇 달 내내 통화 한 번을 안 해주고 계속 여행만 다니고 딸이 출산을 했는데도 와주지도 않고. 크게 속상해하는 딸을 보니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듯했지요. 저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딸의 안색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채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죽은 걸 모르는 딸이 이 세상에 어딨냐고.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얘기는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가는 거 못 보면 내가 무슨 딸이야. 딸은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너무나도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다가도 오열을 하고 아이를 재우다가도 탈진이 될 때까지 울다가 무기력하게 있기를 반복했지요. 저는 부모로서 면목이 없었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아내가 맡긴 편지를 들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편지에는 뭐라고 적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부디 딸을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저 슬픔 속에서 일어나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어요. 몇 달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과는 달리 조금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어요. 딸은 여전히 제가 믿고 엄마도 밉지만 이해가 되었다며 자신도 아이를 낳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편지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도요. 밥은 잘 챙겨 먹냐고 울먹거리며 묻는 제 말에 딸은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는다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딸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빠르지요.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 1년이 하루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 사위는 조금씩 돈독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위는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딸도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자연스레 손주는 제가 보게 되었지요. 부모가 있음에도 외롭게 크는 아이를 보니 안쓰러워 저는 딸 부부에게 상가 건물 하나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었지요. 저는 딸과 사위를 불러 말했어요. 상가 건물을 하나 줄 테니 일에 너무 목매지 말고 느긋하게 살면서 아이에게 더 신경을 써달라고요. 저의 제안에 사위는 크게 놀랐어요. 장인어른, 건물을 통째로 주시겠다뇨? 그래, 그 말 그대로다. 그럼 우리 손주는 부모 없는 애 마냥 외롭게 크지 않겠지? 딸은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고 승진이 코앞이라고 했고 사위는 기뻐하며 자신이 퇴사를 하고 건물 관리를 도맡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이와도 매일 놀아주겠다고요. 딸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우리 셋은 약속을 했고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장인어른,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요 앞 사거리 카페에서 만나 뵙고 싶어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얘가 무슨 일이길래 나를 따로 불러내지? 항상 딸이랑 셋이서 만나는데 라고 의아했지만 이내 나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자 사위 옆에는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제 또래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영문을 몰라 사위에게 물었죠. 이분은 대체 누구시고 난 왜 불러낸 거냐? 제 말에 사위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잘 맞으실 것 같아서 친구로 잘 지내시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건물 임대 알아보러 오신 분인데 장인어른이랑 딱 코드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랑 공통점이 많으신 듯해서 제가 먼저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수줍게 말하는 그녀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에 제가 눈을 떼지 못하자 사위는 씩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하고 가버렸지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친구 소개가 무슨 말이며 이 어색한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졌지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위놈을 가만두지 않겠노라 다짐도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자 그녀는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가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괜히 무리한 짓을 했나 모르겠네요. 아, 괜찮습니다. 그보다 사위에게 어떤 말을 들으셨길래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 건지.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고 그녀 말대로 저와 그녀는 공통점도 많았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어요. 나이는 동갑이었어요. 그녀는 저와 동갑이라기엔 너무나 곱고 아리따웠고 아주 고상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했어요. 피아노 선생님을 하다 이제는 치매 노인들에게 음악치료 수업을 해주고 있다고요. 자신과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치매로 인해 어린 날로 돌아가 버린 그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고 짠한 마음이 든다고 했어요. 마음씨 또한 아주 비단결 같았지요. 이상하게 그녀를 보니 그립고 가슴이 아리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색다른 설렘을 가져다 준다고들 하지요. 이것이 그것이라 생각했어요. 그저 새로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신선함이라고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수줍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어요. 언제든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즐거웠다고 했지요.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래, 친구로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꽃뱀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보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다 늙어가는 이에게 꽃뱀이 웬 말인가요? 그리고 그녀처럼 순수하고 착한 이가 꽃뱀일 리는 없었어요. 그녀는 저와 같이 배우자가 사별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녀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만요. 때문에 자신은 자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외롭다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 그로 인한 행복을 맛본 저와는 달리 그저 외롭게만 살아오고 있는 그녀를 보니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위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모조리 다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녀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것이 병원에 가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이놈 딱 걸렸다. 한 소리 해야지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위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새하얗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분이랑 우정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제가 호텔이랑 항공권이랑 다 예매해놨거든요. 두 분이서 우정 잘 쌓고 오세요. 단둘이 우정 여행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사위 녀석이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우정 여행이랍시고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시키는 이유가 짐작도 가지 않았지요.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못 들은 걸로 하고 여행은 가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 중인 제게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어요. 여행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참 좋은 것 같은데. 안절부절 못하며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한 그녀의 말에 저는 결국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 우정여행인데 뭐가 문제야. 이 나이 되도록 우정여행 같은 거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나 말고 어디 있겠어. 나도 우정여행 한번 가봐야지 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면서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책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내 속에는 아내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드는 생각 속에서 방황하는 내 머리와 달리 제 다리는 그녀와 함께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옆에서 그녀가 무어라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으니까요. 그런 저를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오늘은 재밌게 놀 생각만 해요. 우정여행이잖아요. 라고요. 그래,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논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하루만, 딱 하루만 잊고 놀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녀와 이리저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아내처럼 밝고 씩씩했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자 저는 그제서야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 감정은 틀림없는 사랑이라고요. 우정이 아닌 확실한 사랑이라고. 그녀와 한참을 놀다 피곤해져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 어둑어둑해졌고 우리는 20대 젊은 청춘 마냥 하루 종일 쉼 없이 논 우리가 마냥 웃겼어요. 우리 밤이 되도록 계속 논 거네요? 그러게요. 지치지도 않고 논 게 얼마만인지. 제 말에 그녀도 그렇다며 웃었어요. 제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그녀가 신기했지요. 하지만 신이나 계속 웃던 저와 달리 그녀는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제 말에도 대답이 없이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나 모르니? 기억 안 나? 그녀는 아련하게 물었고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갑자기 무슨... 어릴 적 동네에서 한 여자애가 이사 가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몇십 년 전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듯 떠올랐어요. 설마 너 순애니? 그 애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보니 어릴 적 그녀 순애가 맞았어요. 하얀 피부, 동그란 눈, 옅은 갈색 머리, 자그마한 코.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어릴 적 멀리 이사가 버린 그녀를 잊지 못해 매일을 슬픔 속에 보냈었지요.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여태 그녀를 보면 그립고 아련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와, 어떻게 너랑 이렇게 다시 만났지? 기뻐 감탄하는 제게 그녀는 할 말이 있다며 심각한 얼굴로 저를 자리에 앉혔어요. 영호야, 사실은 나 너 재산 노리고 접근했어. 너한테 처음 알려줬던 이름도 가짜고 네가 알다시피 내 진짜 이름은 순애 맞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널 못 알아봤지만 너 이름을 듣고 대화도 나눠보니 확실하더라. 그때 그 영호, 너였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충격적인 말에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여태 믿었던 그녀가 꽃뱀이었다니. 그리웠던 사람과 만나 느꼈던 기쁨도 아주 잠시, 어마어마한 배신감에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내가 다 얘기할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녀가 한 말은 그녀가 꽃뱀이라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제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몄다는 거죠. 사위는 한번 맛보게 된 돈에 빠져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대 횡령이 들키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요. 모든 일을 수습하고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제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버릴 심산이었던 거지요. 10년 동안 홀로 지내는 제게 공통점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 꽃뱀 역할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순애는 그 수고비로 제 재산의 20%를 가지고 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이놈은 제 딸과 손주를 두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답니다. 아예 두 집 살림 중이라고요. 몇 년 전 계속되던 야근은 바람을 피우느라 늦게 들어온 것뿐이더군요. 사위놈이 너무나도 괘씸해 뒷목이 다 당겨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있었으면 사이놈의 계획대로 난 너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순애 너도 내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제 말에 순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넌 내 첫사랑이거든. 첫사랑인 너만큼은, 그 시절 내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줬던 너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더라. 나 사실 암이야. 근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어. 대출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이 나이 먹고 삶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렇게 더럽게 악착같이 살려고 했나 싶더라. 미안해 영호야. 그녀의 말에 저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요. 그녀도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한 뒤 방을 나왔습니다. 첫 비행기를 타고 사위에게 찾아갔어요. 사위는 제 얼굴을 보고는 반가워하며 우정여행은 어떠셨냐고 물었지요. 그 가증스러운 낯짝에 저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다 늙어 힘이 빠져버린 물주먹이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놈을 회사 자금 횡령으로 신고했고 이 사실을 안 회사 측에서 사위를 고소했습니다. 더 알고 보니 건물을 운영하며 탈세와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 저는 그것도 신고했지요.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딸은 덤덤하게 알고 있었다고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해 두었다고요.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홀로 가슴앓이를 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렇게 사위는 횡령, 탈세, 뇌물, 사기,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등으로 재판대에 서게 되었고 지금도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 가는 지금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순애가 떠올라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저에게 볼낯이 없다며 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녀는 암으로 인해 죽고 말아요.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와 어떠한 관계로 진전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딸에게 말하자 그 여자를 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죽던 말던 아빠를 속이려 한 나쁜 사람이라고요. 갈 때가 되어가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날의 그 아픔과 절망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녀를 살릴 수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해서 죽여버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딸의 말대로 잊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그녀를 찾아가 설득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부디 제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